안녕하세요. 이번엔 두 번째로 초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작품에서 인물화에서 모본으로 삼고 공부하는 데 근거로 삼았던 원형, 핵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선험적인 학습이 좀 필요해서 약간 몇 가지를 서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초상화는 의례적인 그림입니다. 용어대로 해석하면 사람이 죽은 후에 영당에 모시기 위한 의례용 그림이고, 그래서 전통 회화에서는 맛볼 수 없는 어떤 구속감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닮아야 되겠죠. 그 부분은 구속감입니다. 그리고 벼슬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벼슬의 신분에 의한 그림이 굉장히 구속감 있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유스러운 모습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초상화의 숙명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랑으로 하는 그 뛰어난 전통 초상화들을 낳은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요, 성리학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특징으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엄격한 사실성, 터럭 하나라도 담지 않으면 내 조상이 아니다. 두 번째, 내면적인 정신세계가 담지 않는다면 이건 내 조상이 아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림 속에서 정신을 구현한다? 정신이 빠져져 있는 것은 형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림도 아니고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껍데기는 쓸모가 없는 것인가? 껍데기 아닌 것이 어디가 있어? 다 중심이 껍데기가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인물화에서는 그런 논리보다도 인물의 됨됨이 형식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그림을 전신사조라라고 정신을 전하는 그림, 비추는 그림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신사조를 가능하게 한 기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면 뒤에서 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북채법이라고 합니다. 왜 북채법이냐면 영당에 모셔져 있는 모든 진영, 초상화는 남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색을 칠했다. 그래서 북채. 아니면 배채, 등배자. 등에서 색을 칠했다. 그래서 앞으로 새어나오게 만들었다. 그래서 배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채. 복채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색을 칠했다. 그래서 북채, 복채, 배채라는 말이 다 사용됩니다. 이것은 중국에도 소개하고 있지만 고려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특히 장점으로 생각하는 그림 기법입니다. 만약에 배채, 복채, 북채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피부 질감이 은은하게 나오거나 이렇게 보존성이 높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신세계를 그리는데 일본화는 이렇게 붓을 칠한 것처럼 위에서 색을 전면에서 칠하기 때문에 들뜬다고 말할까? 뭔가 모르게 그 피부 질감 같은 표현이 좀 부족한데 고려와 조선시대의 이 기법은 정말 세계에 내놓을 만큼 탁월한 기법입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화면 구도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의 초상화는 대부분 자세가 보는 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측을 바라보고 있고 3으로 3이 보입니다. 왼쪽 뺨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왼쪽 뺨은 세계 과학, 피부과학회에서 발견한 바에 의하면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먼저 표현되고 표시되고 있는 근육의 떨림은 왼쪽 뺨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조선의 화가들은 그걸 어떻게 발견했을까? 우연일치일까? 아는 바는 없습니다. 어느 근거도 없고 단 외국에서 하고 있는 발표 자료에 의하면 왼쪽 뺨에 있다는 사실이 초상화와 일치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3으로 3이 보이도록 하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정면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은 많지 않습니다. 초상화의 명칭은
진, 진영, 진영, 영상, 상, 사진, 화상, 영정 등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초상화의 성격은 정교, 정치와 종교 또는 정치와 교육 다 해당하죠. 목적이다. 감개, 교훈적인 목적. 사람들한테 어떠한 사람을 전달시켜서 그 대가에 그림이 교훈이 될 만한 본보기인가. 그러니까 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 또는 대단한 학자들, 공신들을 중심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돈을 대서 임금의 명예에 의해서 그려지게 되죠. 기록의 측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리학 주자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념이었기 때문에 조상 숭배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사상에 놓는 재물조차도 그냥 단순하게 자기 혼자 잘라서 뛰어난 재물을 올리지 아니하고 꼭 두 가지를 같이 접을 붙여서 나오는 밤, 감 이런 것들은 원래 뿌리를 심어 놓으면 감 같은 경우도 고염에다가 접을 붙여서 큰 감이 돼야 되고, 일반적으로 밤도 밤 씨앗을 심었다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밤을 접을 붙여야만 되는 것이어서 아무리 큰 밤이나 아무리 큰 감을 심어도, 씨앗을 심어도 그것은 재료정뿐이 안 나오잖아요.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조상의 은공을 기리고 덕을 베풀어서 후세의 길이 영화를 누리게 하라. 뭐 이런 의미가 숨어 있어서 조상 숭배의 성향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회화사적인 의의는 정말 혹사, 너무너무 닮아서 핍진성이 말할 수가 없다.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그림에 대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야 된다. 이 부분은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을 그려야 된다. 세 번째는 전통성이 강하다. 새롭게 창작하지 말아라. 전통적인 기법을 중심으로, 조상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라. 다음에 그러나 그림에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시대를, 옷을 통하여 시대성을 드러내라. 종합적으로는 초상화는 인간의 정신을 그린다는 측면에서 인물화의 최고 정수이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작 기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조금 선험적 지식이 있으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유지초본에 유탄 약사한다. 용어가 그렇습니다. 유지초본. 임금을 그릴 때에 참기름을 발라서 만든 종이, 일반 공신을 그릴 때에는 들기름을 먹인 종이. 근데 우리가 현재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근대화가 급속도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 밑그림용 종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들기름으로 바른 종이 위에 목으로 그림을 그려서 틀리면 물 묻은 헝겊으로 지워서 그냥 다시 그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되면 그 위에다가 종이를 놓거나 비단을 놓고 다시 본을 떠서 완성을 하거든요. 이거 이제 유지초본을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시대에 들어서면서 이것이 서양 종이로 바뀌어가지고 유지초본이 없어져 버렸어요. 유지초본이 현재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고약을 바를 때 쓰는 그게 유지입니다. 그래서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유지. 여기에 유탄, 버드나무를 태워서 만든 목탄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게 합격을 하게 되면 먹으로 선을 넣어서 초본을 제작하고, 다음에 그게 완성되면 그 위에 비단이나 종이를, 대부분 비단입니다. 비단을 얹어놓고 밑그림을 그려서 설체, 색깔을 입힌다. 이게 일반적인 초상화의 제작 기법입니다. 조선시대에 뛰어난 초상화가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밑그림을 목탄으로 한지 위에 그리게 됩니다. 이게 들기름 먹인 종입니다. 앞에서 보면 이게 색을 칠했죠.
검은색 선을 다 두르고 겉으로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보입니다. 흰색도 수염도 칠하고 그런데 이 초본이 이렇게 짙게 된 것은 기름이라는 성분이 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에 의해서 이렇게 변한 것이지 실제로 막 들기름을 먹였을 때는 이렇게 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본을 그릴 때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를 더 봅시다. 거꾸로 뒤집어 봤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을 들쳐서 요걸 이렇게 제꼈습니다. 제껴보니 이렇게 뒤에 살색이 흑색으로 이렇게 육색이 칠해져 있고 눈은 하얗게 호분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게 습하다 보니까 여기 묻어나온 것이지 실제로는 이게 묻어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 풀로 붙여지지 않고 이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원래 있는 대로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유지초본 할 때에도 이와 같이 북채, 복채, 후채, 배채라는 시도했다. 이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초본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됐다. 우리 조상이다. 할아버지다. 어떻다.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초상화에서는 이 초본 그림이 정말 좋습니다. 작가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손질을 하는 그림으로 바뀌게 되면 너무 점잖고 고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뻐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그림 그릴 때 보면 실제 모습보다도 아름답거나 예쁘거나 준수하게 그리면은 진짜 우리 아버지하고 딱 닮았어요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꼭 닮게 그리면 너무 늙었어요. 아니면 주름이 너무 많아요. 다 없애주세요. 나이를 좀 없애주시죠. 이건 초상화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성과 맞지 않습니다. 초상화 기법의 시대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가장 오래된 초상화입니다. 이걸 설명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고려 때에 유행된 이 그림의 양식이라는 건 두텁게 칠을 해요. 마치 불화처럼. 그래서 색을 많이 칠하고 중국의 그림은 이 주변에 이렇게 장식들이 많아요. 뭐가 의자도 있고 주변에. 그러나 우리는 조선의 그림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텅텅 비워져 있어요. 배경에는. 오직 사람, 주인공만 그려지게 되죠. 그리고 색을 이렇게 짙게 칠하지 않는데 고려 때 그림들은 색이 좀 짙습니다. 그리고 고려 때 그림은 사람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조선시대 것은 왼쪽을 바라보고 있고 이걸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조상과 이재현 조상이 고려 때의 기법으로 그려진 그림으로 우리나라에 두 가지가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초기 그림입니다. 초기는 얼굴은 육색으로, 얼굴은 살색으로, 주름, 음영은 선으로만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명암을 집어넣거나 음영을 집어넣을 때 전혀 넣지 아니하고 선과 살색으로만 그림을 그려서 완성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모든 문화가 그런 것처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자신감, 처음 시작했을 때의 긴장감이라는 게 아주 세거든요. 강력해요. 그래서 초상화는 조선시대 초기 그림이 사실은 압권입니다. 그 그림들을 몇 가지 계속 보실 텐데요. 그래서 선을 빼고는 동일한 채색으로 옷이나 이런 걸 다 표현한다. 선묘 표현은 사실 묘사보다도 기품이 있고 이미지가 도드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것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장말순 초상입니다. 조선시대 초기 그림 중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그림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주작이 들어오면서 초상화가 대유행을 합니다. 청색 단령을 입었는데 참 독특한 것, 이 얼굴도 선으로만 그리게 되고요. 모든 옷도 선으로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뛰어나다는 것이 이런 점이에요. 만약에 이 흰색의 소매 끝자락에 있는 속옷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이 그림의 포인트가 매력이 없을까. 이거 하나 집어넣는 것이 그 멋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속옷의 흰색을 딱 집어넣어서 여기에 얼굴에 청신함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또 묘미입니다. 또 하나는 요 뒤에 이 멋입니다. 실제로 옷이 갈라져 있는 이 속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보이게 함으로 인하여 이 그림 속에 또 다른 힘을 또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상식이 조선시대 때도 유지되고 있는 거죠. 겉에 있는 청색을 옷을 입게 되면 청색을 가장 드러내기 위해서 보색의 색깔로 안감을 대고 있다는 것을 또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는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조선시대 초기 이런 시기의 그림으로서 매우 긴장감 있는 그림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여튼 강하고 청신한 느낌의 그림, 초기로서. 얼굴을 보면 주름살 이런 것들을 선으로만 간단하게 하고 색깔은 동일하게 칠해져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그리기가 어려워요. 명암을 집어넣으면 사실은 쉽습니다. 또 하나, 보통 사람이 놓치기 쉬운 건데요. 고려문화에도 그게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옷이 지금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는데 겹쳐지면 이것도 겹쳐져야 되는데 무늬는 겹쳐지지 않고 하나로 쫙 다 그려져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원이 겹쳐지면 원이 이렇게 한쪽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인식의 문제예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가 이거 원리 하나를 몰라서 접혀진 부분을 그냥 하나로 그렸겠습니까? 평면화시키는 거죠. 평면화. 제가 볼 때 원불교 교당에서도 둥그런 원이라는 상징물을 보게 되면 진리이고 그것이 큰 깨달음의 경지인데 그것이 평면화로 딱 되어 있을 때 그 속에 있는 진리가 훨씬 더 뜻이 고양돼 버립니다. 압착시키고 그 압착시킨 것 속에서 모든 입체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꿔버리는 효과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작은 것 하나지만 이런 것들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들은 한국 회화사에서 초상화 분야에 아주 일품들입니다. 최고 그림들을 보는 것이 눈을 높이는 것 같아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이 사람은 장유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공신도상으로서는 미술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화가들이 최고의 작품으로 꼽는 작품입니다. 왜 그러냐면 얼굴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선만으로서 기품을 잡았다는 점에서도 뛰어나고, 또 우람하고 체격도 넉넉하고 과장을 하면서도 얼굴 표정은 기품이 있다. 얼마만큼 기품이 있는지 기품이 있습니다. 눈빛을 보십시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맑음, 선함, 이게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정직함. 근데 초상화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여기서 또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건 옆모습이에요. 3으로 3으로. 근데 눈은 정면이에요. 그리는 곳은. 왜곡이에요, 왜곡. 이 왜곡을 어느 그림이든지 대부분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귀는 조금 더 옆에서 본 그림이에요. 이쪽에서 이렇게 보일 때는 귀가 작게 보이거든요. 코는 옆에서 보는 것처럼 더 비틀어져 있어요. 다음에 입은 거의 정면이에요. 정면과 측면을 이상스럽게 조합을 시켜놓은 게 조선시대 초상화의 매력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을 그리되 사실을 뛰어넘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왜곡을 이야기할 때 왜곡이 사실보다 더 사실적이라면 왜곡은 아니다. 그건 일부러 한 장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다음 그림 또 보시죠. 정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그림도 똑같이 조선시대 초상화인데, 초기 초상화인데, 사람은 측면에서 보고 그림 보고 이 바닥에 있는 카페트는 위에서 정면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달리해서 앉히는 거죠. 이 조선시대 초상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러니까 서양의 원근법적인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얀 달령,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보이고 속꽃이 어두운 색에 또 청색이 탁 보이게 되면서 멋을 자아냅니다. 이 그림을 가까이에서 마이크로스코프로 보게 되면 이 전체의 색깔들이 다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 알갱입니다. 보석 알갱.
다 루비를 깨고 이런 걸 깨서 만든 것인데, 얼마나 임진왜란 이전에 그린 건데, 피난 갈 때 두루마리로 말아서 족자로 갖고 다녔는지 말할 수 없이 많은 접힘이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조상을 그림을 모시는 것이 조상의 영혼을 모시고 다니는 것처럼 느꼈던 그분들의 숭고한 뜻이 없었다면 이 그림은 아마 지금까지 전달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선으로 살포시 육색을 넣고 조금만 색깔을 옅고 도화색으로 조금만 집어넣었어요.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눈이 새카맣게 동공을 그린 것이 아니라 회색으로 그려서 실제로 그분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추정하게 하는데, 수염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근데 이 사람은 고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고문을 그쳐달라라고 상소를 여러 번 올려서 결국은 임금이 상소를 받아들일 정도로 고든 선비입니다. 지금 그림을 가서 보니까 이 접힌 부분들에 많은 한지를 대서 수리를 한 흔적들이 너무 많아서 그만큼 이 그림은 보존하기도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어떤 보존 기술에 의해서도 유지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관리를 잘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초기이지만 조금 이제 중기에 가까워집니다. 쓰면서 우암 송시열이라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우리나라의 제일로 큰 그림에 해당하고 이 그림이 제일 많아요. 왜? 노론의 영수니까 노론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휩쓸 때가 있었잖아요, 오랜 동안. 특히 전라남북도에는 노론의 후예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정치적인 입지를 갖고 있었지만, 그림을 보면 그림이 이렇게 낭만적으로 어깨를 쫙 낭만적으로 이렇게 넓게 그리고, 얼굴은 조금 더 3으로 3에서 틀어버리고, 복권을 쓰고, 이런 그 학자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요, 심의를 입고, 이런 게 다른 그림과는 다른데, 그만큼 많은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많이 그림이 수장되어 있다는 것은 노론을 숭배하거나 노론을 학파들이 그만큼 조선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송시열의 그림은 우리가 주로 얘기할 때 어깨선이 이렇게 크고 낭만적인 과장이 있고 우람한 체구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초상화는 꼭 사실성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왜곡을 허용한다는 측면도 이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얼굴은 주름살을 선으로만 표현했고, 옷은 간결합니다. 만약에 옷을 간결하지 않고 많이 음영을 집어넣었으면 얼굴은 상대적으로 약화됩니다. 요 눈썹을 한번 보시죠. 우암 송시열의 후손들, 직손들은 지금 몇 대가 십몇 대가 지나고 상당히 지났을 텐데, 지금도 만나보면, 제가 만났던 분은 강아지 풀처럼 이렇게 눈썹이 생겼습니다. 독특한 유전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이 유전적으로 가장 이 강한 유전자가 눈썹하고 귀라고 그러잖아요. 눈썹이 달라져 버리면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다음에 귀는 가장 전통적인 이 유전적 요소가 그대로 내려온다고 해요. 이 두 가지를 바꿔버리면, 성형을 해버리면 자다가 누군지 모른다고도 해요. 그래서 우암 송시열의 집안에 눈썹이라는 것이 독특한 자기들의 특징이라고도 합니다. 속눈썹도 좀 있었는가 봐요. 위에 이렇게 새카만 색도 잘 칠하고. 근데 눈은 새카만 동공이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야심을 그렸는가는 모르겠지만, 귀도 이렇게 부처님 귀처럼 크게 늘어지게 그랬죠. 복스러운 귀라고. 또 보시겠습니다. 조선을, 초상화를 최고라고 얘기하는 정말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남인의 영수 허목, 허미수라고 하죠. 호랑이를 타고 궁궐을 드나들었다는 사람. 이 그림은 원본은 따로 있어요. 근데 원본을 보고 모사를 했어요. 모사한 그림은 국보로 지정이 되고, 모사하지 않는 그림은 지정이 안 됐어요. 모사한 그림은 화가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뛰어나게 잘 그린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보시죠.
이게 좀 길어지고 넓어지고, 어깨선은 작은데 꼬정쩡하고 깐깐하게, 얼굴 어지간한 실수나 이런 걸 용납하지도 않을 분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성향을 이렇게 잡아냈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초기의 그 초상화의 기법을 충실히 반영해서 이명기라고 하는 화가가, 불세추류 초상화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조선시대 중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명암을 집어넣는 기법들이 막 발생하는데, 그때 그림과 바로 이제 비교했을 때 어느 만큼 이 고요한 유대성, 침묵의 힘, 단순함이 갖고 있는 그 긴장감, 이런 것들이 훌륭한가, 그걸 증거라도 할 것처럼 이 그림은 훌륭함을 얘기합니다. 그냥 그림만 봐도 아, 깐깐하다 이렇게 느껴지죠. 저는 이런 분 앞에서는 거짓말 못합니다. 그냥 도망가야지. 그리고 아까 옷색도 보세요. 그렇게 많이 칠한 게 아니고 겉으로 정말 붓이 쓱 지나간 것처럼 분홍빛이 옅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장식이 최소화되다 보니까 기품이 있어요. 요란한 것보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뭐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의 내적인 축이란 사람일수록 의외로 정말 소박, 단순, 명쾌하더라고요. 생각도, 옷도, 여러 가지의 그 옷 매무새조차도. 하여튼 이 눈을 그리는 것에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핵심을 둡니다. 어떻게 눈을 그릴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에 그렸던 그림 중에 그 이 한독 약사박물관에 있는 이원행이라는 사람의 초상화는, 이것도 얼굴, 옷을 보면 서로 다르게 그림으로 인하여 간결함, 더 이상 그릴 수 없음, 이 경지까지 왔는데, 이 그림에 이게 조금 저는 평상시에 의문시 여겼어요. 복권을 묶은 끈은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엇을 부린 것인지 아니면 작가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그려놓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퇴계를 그리는데 복권을 씌워서 이걸 이대로 그렸어요. 실제로 우리가 모자를 쓰거나 그럴 때 반듯하게 써야 되는데, 모자를 조금 삐뚤어지게 쓰거나 멋이 좀 교표가 좀 삐뚤어지거나 그랬을 때 의외로 멋있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반듯하지 않고 조금 삐뚤어져 있는 것을 묘본으로 삼아버리면 이것이 의외로 조금 뭐 모본이 삐뚤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는지 이 그림을 기초로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사합니다. 퇴계는 평상시에 복권을 씌는 것은 어린아이나 쓰는 것이지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했는데, 1,000원짜리 동전을 그 지폐를 보면 복권을 씌워놨어요. 도대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당시 초기 그림이 이렇게 뛰어납니다. 서양의 모나리자와도 뭐 바꾸지 않겠다고 누가 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치밀하죠. 이 그림이 갖고 있는 위대함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다산 정약용의 외증조 할아버지죠. 그래서 다산이 항상 얘기할 때 나는 외증조 할아버지를 닮았다. 워낙 뛰어난 인물이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이 윤두선은 남인이 피해보았던 시절에 비애를 씹으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숨어서 곱씹으면서 살았던 분인데, 그 눈빛을 보거나 그러면 그러한 느낌이 조금 납니다. 근데 얼마나 정교하냐면요, 자세히 보면 이 눈썹 하나하나가 1mm 되는 털로 다 그렸고, 여기에 있는 코털조차도 아주 픽진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귀는 거의 그리지 않고 생략하고 여기에 있는 몸도 없애버린 정도로. 실제로 원래의 일제시대 때 자료를 보면 이 선들은 남아 있습니다. 귀도 있고요. 그래서 놀란거립니다. 원래 윤두서가 몸을 안 그리거나 귀를 생략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나중에 표구하는 과정에서 지워졌다라고 주장하는 학설. 원래 있었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 색깔도 칠하지 아니하고 도드라지게 얼굴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학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어떤 것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이
간단하게 이 그림을 재표구하면서 뒤를 벗겨버리면 알아요. 그러면 물감이 한쪽 측에서는 뒤에서 색을 넣어서 물감을 칠했다. 한쪽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처음부터 안 그랬다. 또 한쪽 측에서는 이걸 사진 찍을 때 형광등 불빛같이 밝은 데에 놓고 사진을 찍었다. 일본 사람이. 그러면 그게 성립하려면 조선시대의 모든 그림은 다 불빛 속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 그림은 얘가 이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겠다. 그걸 불식시키려면 이 그림 전체를 다시 한번 표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검증을 해보자. 이게 이제 남아있는 숙제 같고요. 하여튼 윤두소의 이 자화상은 자화상이라는 그림이 갖고 있는 의미망이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존재 인식이 투철하지 않으면 자기 그림을 자기가 그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비로소 나임을 알았을 때, 사실은 그것은 어찌 보면 종교적으로 말하면 깨달음의 경지 같아요. 내가 곧 너다, 네가 곧 나다 하는 경지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나일 수밖에 없는 경지에 머무르게 되면 자아인식이 아직 되지 않았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담한 생략과 치밀한 묘사가 두 개가 상취된 것을 조화를 시켰기 때문에 힘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은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조선시대에 중기에 들었으면 이제 얼굴에 사실성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간반이나 마마 자국까지도 묘사할 정도로 핍진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신임입니다. 조선시대 초상화에서 처음으로 손이 나옵니다. 그렇게 손을 그리지 않아요. 부끄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손이라는 것이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손을 언제나 감추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그래서 손그림이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손이 너무나 작게 그려져 있어요. 대상력이 없고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경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옷 같은 경우는 모본이 있기 때문에 얼굴만 따로 그리면 돼요. 그런데 손은 처음으로 등장할 때 이렇게 이제 손톱도 길게 되고 손도 가늘고 조금 미성숙한 손으로 그려져 있죠. 이제부터는 얼굴에 사실성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간반 자국들이 많죠. 간이 안 좋았을 때 얼굴에 꽃이 피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게 되고 얼굴에 자세히 보면 마마 자국도 몇 개씩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실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숙종 말년쯤에 그린 그림인데 이게 넘어오면서 영조 영간이 딱 들어서게 되면 그림이 이제 확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리문이라는 말을 윤희순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솜털같이 선을 반복하여 솜털 같은 선을 반복하여 피부 질감을 묘사하는 기법인데 이것은 딱딱하고 생동감이 약하다. 조선시대 초기에 비해서. 그런데요, 시대 미감이라는 뜻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대성이라는 뜻에서 이걸 또 선호하는 거예요. 옛날 그림같이 그리는 것보다도 훨씬 닮아. 많이 붓질해줘. 붓을 많이 칠하고 물감을 많이 칠해.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이 그림을 원한다고 하면 그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시대의 한계가 있다고 지금 평가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미감이었다는 거죠. 많이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재.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그림이. 자세히 얼굴 한번 볼까요? 아까 봤던 그 이전 그림과 더불어서 얼굴 윗부분에 가는 붓질이 솜털처럼 수백, 수천 번을 이제 반복시킵니다. 어느 하나도 뚜렷한 선으로 그려진 것이 없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코선이 나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은일자입니다. 숨어 지내는 사람. 사실은 은일자는 가장 현실에 적극적인 사람이죠. 숨어 있음으로 인하여 자기 존재를 지필이나 다른 걸 통하여 드러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분은 3번이나 임금으로부터 벼슬에 나와라라고 추천받았는데 가지 않겠다 하고 거절했던 사람으로서 성시열과 허목 이런 사람과 비교했을 때 사실감과 박진감은 이 그림에 있으나 그러나
단순함이 가지고 있는 긴장미와 힘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도 애전통은 살아있어서 선을 집어넣고 여기에 지나치게 입체감은 지금 얼굴에만 넣을 뿐 집어넣지 않았고 여기에 있는 이 허리띠는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고 같은 사람이다 아니다 가지고 아직도 논쟁 중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지만 이채의 그림이 동시대에 같이 발견이 됩니다. 이채는 얼굴 주위에 한번 볼까요? 마치 안경을 낀 것처럼 동그랗게 하고 이 주변에 선이 수백 번 동글동글하게 돌아갑니다. 선 하나를 단순하게 정확하게 그린 것이 없이 마찬가지로 작은 솜털로 수백 번, 골백 번을 덧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은 딱딱해지고 사실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연스러움이 조금 부족해서 마치 안경을 낀 것처럼 보이게 되기도 하고 눈알은 훨씬 더 사실감이 있도록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로 사람의 전기가 쏘아보는 것처럼 힘은 발휘하지 못하고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직수의 초상인데요. 이명기가 얼굴을 그리고 단원 김홍도가 몸을 그렸어요. 근데 이건 정말 뛰어난 그림 중에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그림을 이 옷의 질감, 이 자연스러움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지금 바시락거리는 소리, 꿈지럭거리는 소리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사실감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점으로 잘못 쓴 것조차도 그대로 남겨놓는, 보통 경우는 이거 오려내서 바꿔버리거든요. 그런데 글씨 잘못 쓴 것조차도 그대로 끄적끄적 지워서 결함조차도 예술성으로 승화시킨 저것이야말로 자신감이 아니면 나타내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얼굴 한번 보시죠. 여기에 이걸 보면 이 점자리에는 대부분 털이 나거든요. 털이 3개가 딱 나 있어요. 눈동자도. 근데 이 생긴 게 정면으로 그려져 있는 것보다는 코도 보면 약간 4분의 3에서 본 것처럼 그려져 있죠. 서양 닙체의 영향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 있는 그림은 대부분 초상화를 그릴 때 서 있는 그림을 안 그려요. 왜냐하면 초상을 항상 서 있게 힘들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앉아 있는 모습인데 여기 서 있게 서양의 초상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칙 중에 하나가 이게 귀를 높이게 올리는 것, 이것이 지체 높은 사람의 덕목이라고 생각해서 귀를 낮춰도 위로 자꾸 올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말년에 이제 추사 김정희의 그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추사의 얼굴을 보면 크로즈업 시켜보면 여기에 마마 자국이 수없이 많습니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그러한 마마 자국이나 간반조차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그렸다. 그 부분을 사실성을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선 말기에 들었으면 육리문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꽃이 피웁니다. 서양화법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서 명암이 막 들어갑니다.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으로 또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사진은 존재합니다. 사진을 보고 그린 거예요. 이 작가는 최용신이라고 하는 신태인에 있는 살았던 화가인데 익산에 금마산방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초상화를 주문받아 가지고 돈을 받고 매매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30세 이전까지의 그림은 정말 이렇게 뛰어난데 그 이후부터는 경제가 투입되면서 그림이 양산이 되기 시작하고 격이 떨어집니다. 그 조선시대의 말기의 그림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빌려가지고 몇 년 동안 같이 갖고 있다가 그림을 공부했었는데 이분의 그림이 경매에 이제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줬는데 경매에 나가서 굉장히 고가에 팔렸어요. 누가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어요.
정말 최용신 그림 중에서는 특급 그림입니다. 근데 얼마 조선시대 그림은 그런 게 없는데 육리문이 말할 수 없이 많이 있고 눈에다가 이 옷 색깔의 청색을 딱 집어넣었어요. 벌써 이것은 서양화 영향을 딱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얼굴색을 도드라지기 위해서 조선시대 그림은 그게 없는데 여기에 집을 썩힌 물을 갖다가 주변을 다 이렇게 색을 발해서 칠했습니다. 얼굴을 도드라지게 하려고. 배경을 칠한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이렇게 실제 사진도 이 사진이에요. 지물. 안경을 들고 있거나 합죽선을 들고 있거나 책을 들고 있거나 합죽선 또는 안경을 들고 있는 게 최용신 그림에 자주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지물의 특징들입니다. 실제로 최용신은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그림은 하나에 얼마입니다. 뭐 반진상 하나 주문할 때 얼마입니다. 반진상 하나와 전진상을 같이 주문하면 얼마인데 세일해 주겠습니다 하고 가격을 책정해서 신문에 광고를 내고, 그래서 가장 많은 그림이 우리나라의 단일한 작가의 그림으로서는 최고 많습니다. 그렇게 쌀을 뭐 250가마니를 주고 이 그림을 그렸다는 증거가 있는데 여기 잘못 그려가지고 스케치가 틀려서 흰색으로 덧칠해 놓고 다시 안 그리고 그런 거 보면 정말 그림을 잘 그렸다는 화가인 것도 같아요. 만경강 사창나루에서 그 독립운동을 하다 투신했던 독립투사인데 이 투사의 최용신이 그린 초본입니다. 이 초본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종이에 그린 초본이지만 육리문을 한번 느껴보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이렇게 붓질이 이게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 골백번? 붓을 가지고 어떻게 동일한 색깔 가지고 이렇게까지 반복시킬까 할 정도로 너무 다채롭고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보통 초상화에서 그리지 않는 속눈썹, 밑에 눈썹, 뭐 정교합니다. 다 거의 다 천연 색깔로. 똑같은 최용신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유씨 일가의 생활일기라고 하는 이 자료가 남아 있어요. 그림을 한 장 그렸는데 얼마 깎아준다고 하니까 또 하나를 그려서 싸게 해가지고 받으러 갔고 뭐 그림을 사진을 찍어갔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는데 운조로의 이 주인의 한번 초상화를 보시죠. 그래서 조선 왕조의 몰락과 더불어서 최용신이라는 화가가 등장하면서 국가의 운명과 같이 초상화는 몰락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미술 전공자들의 의견입니다. 한번 이제 육리문이고 뭐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너리즘화 되면 이렇게 긴장도 없어지고 예술성도 없어지고 모든 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형형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초상화는 이 그림을 끝으로 그리시지 않습니다. 조선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초상화라고 말하는 그림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개했던 이 그림들이 제가 인물화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스승이었고 이걸 분석하면서 그림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초상화에 대한 전반적으로 전통은 공식적이라 할지라도 조선의 최고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림을 등장시키게 되면 조선시대 초상화가 몇억 원을 호가할 정도로 제일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왜냐? 인간의 영혼을 그린다는 측면에서 더 그렇고 인간의 정신을 그린다는 측면에서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상화를 정리하면서 조선은 초상화의 왕국이라고 할 정도로 전해지는 그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작가의 예술 의지가 반영이 되지 않고 공식적인 틀 그림이기에 예술적인 매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회화사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술사에서 굉장히 소홀히 다뤘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선의 정신, 조선의 맛을
인물을 통하여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가장 모범적인 그림의 출발인 이 초상화에 대한 그 기법, 화법, 정신을 연구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인물화의 새로운 지평을 다가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통하여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서양 미술사에서 초상화를 빼버리면 남는 그림이 몇 점일까? 모나리자, 미켈란젤로의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보티첼로의 이 비너스의 탄생, 종교화가 아닌 게 어디가 있고 초상화가 아닌 게 어디가 있는가? 그래서 서양의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명작들은 거의 다가 다 초상화인데, 왜 우리나라 그림은 초상화라고 해서 폄훼하고 왜 서양 미술은 이렇게 우수한 그림이라고 서로 칭송하는데 노력하는가?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초상화가 얼마만큼 민족의 정통성과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지, 이것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어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화가의 손끝에서 결국은 그림은 나오게 되는데, 이 손끝에서 나오고 있는 시대의 미관과 지금 시대에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 제 작품을 통해서 다시 논의하는 자리로 그렇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